개막작 형이 열렸고요. 오늘 둘째 날이면서 이제 개막작인 이 작품에 대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쿠오카에서 참 어색하네요. 해외 역을 맡은 권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말씀하셔야 하니까. 네. 자, 어제 그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사실 장률 감독님이 이번 영화가 개막작으로는 처음 이렇게 상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위기 아까 저도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뜨겁고 반응들이 좋고 웃음도 많이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도 내내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일단 오셔서 어제 행사 참석하시고 개막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된 것에 대한 감독님 말씀, 기분 어떠셨습니까 어제? 네, 어제 한국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스크린에서 처음 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권혜영 배우를 또 다시 보니까 더 좋고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간단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뭔가 이제 제가 질문이 길어져야 답변을 길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곧장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호 배우님께서는 사실은 장률 감독님 영화에 처음이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사실 이렇게 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장률 감독님과 이번에 첫 작품을 한번 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이 벌써 1년 반 전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4월 후쿠오카와 서울에서 연희동 일대에서 한 13회차? 12회차? 11회차요? 네. 저는 중간에 좀 쉬기도 해서 글쎄요, 작업 자체가 좀 갑작스러웠어요.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임재문 씨가 불쑥 전화를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임재문 씨가 새벽 4시에 또 취해서 하신 거 아까 아니에요? 임재문 씨가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취해서 하는데 멀쩡한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잖아요. 저 무슨 집에 무슨 일인지 알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니? 그때 저 감독 바꿔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장률 감독님과 처음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글쎄요. 외모 느낌과는 굉장히 작업은 다릅니다. 일단 외모 느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영화 작업하실 때 그 몰입과 진기의 양은 어느 작품 다 비슷하겠지만 그 좋아하시는 술을 안 드시거든요. 영화 촬영 기간 동안 술을 안 드시면서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제 작업 자체가 모든 것이 이렇게 짜여진 대로 갈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배우들 상호 간에 어떤 느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받아들이시는 것들을 보면 뭐랄까요? 외모의 느낌이란 사람이 좀 좋을까? 놀이터에 나온 아이 같은 느낌? 뭐든지 흥미로워하시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배우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막 바꾸시기도 많이 하시고 이걸 바꾼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하는 짓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거 하자 하든지 혹은 리허설에서 저희가 장난처럼 한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의 것들 제안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 세 배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세 분의 앙상블을 보는 재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남은 두 배우, 그 임재훈 씨나 또 이제 박수남 씨 같은 경우에 전작에서 감독님께서 같이 또 영화를 찍으셨지 않습니까? 또 권혜원 씨하고는 또 이번에 처음 하시게 됐는데요. 또 감독님께서는 또 권혜원 배우님하고의 작업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권혜영 배우 좀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서 외모 느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맞지만 또 같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아랍 사람처럼
같이 찍어보니까 그 전형적 한국 남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내보다는 몇 살 이하인데 한참 이하인가? 나보다는 나이 한참 이하인가 아니면 뭘 한참에 2살인가 3살. 진짜? 별 차이 없으신 걸로 아, 네.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별로입니다. 기억력은 별 좋지 않습니다. 윤재문과 저 있다가 윤재문이 전화해서 바꾼 거는 사실인데 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전에 정중하게 전화 드렸죠. 그건 다 까먹고 뭐 그렇게 했고 선거 초려하셨군요. 예, 그 이전에 작업을. 네. 그런 기억이 없죠. 역시 윤재문 씨가 인상이 강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 영화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 제목 자체가 후쿠오카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제 후쿠오카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거의 다 촬영을 하셨고요. 또 전작을 이제 군산 같은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와, 이 전작하고 이렇게 또 관련이 있다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과연 이 영화는 그럼 어떻게 처음 생각을 하시게 책상하시게 된 걸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셨는지 일단 감정을 여쭙습니다. 한 후쿠오카란 그 도시 한 10몇 년 됐습니다. 이제 다닌 지 항상 가면 익숙한 것 같지만 또 물건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람은 공간이나 사람이나 궁금하면 다시 찾아가게 되고 또 알고 싶고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군산이라는 영화 찍었는데 군산 안에 그 박소담 양 그 출신을 후쿠오카를 했습니다. 했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뭐 좋았습니다. 좋고 윤재문 씨도 잠깐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영화를 찍는데 그 안에 주요 배우 아니고 다녔던 꼭 어느 때 한번 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고 박소담 윤재문과 물어봤죠. 혹시 어느 시간에 같이 또 뭐 하나 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시간을 얘기해 줬어요. 그 시간을 얘기해 주고 그 와중에 고뇌로 배우를 저희 부산영화제에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의 고뇌로는 너무 음취해가지고 그거 다 기억 못하고 그래서 뭐 고뇌로 배우는 항상 좋아하는 배우고 너무 같이 하고 싶고 뭐 정중하게 먼저 전화를 드렸고 내가 기억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정중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뭐 부산영화제 가면 다들 뭐 영화인들 다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사실 상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하시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일단 후쿠오카로 들어가면 거의 모든 장면에 사실은 세 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으셨는데 같이 함께 하셨던 두 배우에 관해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재문 씨랑 두 분 나오면 저 두 분이 무슨 만담 코미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성격이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한없이 두 분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데 이 박소담 배우 또 윤재문 씨랑 연기하면서도 어떠셨는지.
에, 그 후쿠오카에서는 열 이틀 동안 기간 동안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거의 하루 종일 후쿠오카 텐진 일대를 걷고 또 이동하고 걷고 촬영하고 물론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이동하였었지만은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촬영이 끝나면 각자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더 이상 그 후에 어떤 것도 지금 불안하다던가. 네네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냥 촬영이 끝나면 바로바로 각자의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 근데 저는 후쿠오카에 대한 기억, 두 배우와의 기억보다도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 당시 한국이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넘어갔을 때 촬영하면서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이었었는데 날씨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에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 있는 기간 내내 느꼈던 기억이었고요. 원래 재문 씨하고는 연극도 같이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 재문 씨도 박수담 씨는요? 박수남 씨는 너무 그 아저씨들이랑 있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중년의 아저씨들과 함께 공유한데 촬영 끝나면 항상 각자 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숙소도 각자 달랐습니다. 네, 각자 다 에어비앤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았다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일화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권혜호 배우님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짜증나는 연기 진짜 잘하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고 짜증나는 연기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필적할 사람이 이상균 씨 한 사람밖에 없다. 저는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참 웃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제 전화 받고 짜증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한 3시, 4시 그때 부산에서 전화하신 것처럼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상황인데 누워서 전화 받다가 이제 짜증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핏 봐서는 그 짜증날 때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너무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근데 상대가 울고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럼 빨리 기어오든가라고 소리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미운 후배에 대해서 아끼는 이상한 미운정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이 영화 속에서 연기 속에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참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문이 형 저의 관계라고 보시면 실제로도 네, 그런 어떤 미운정 고운정이 생겨서 그 장면 할 때 그런 거 단독으로 찍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제가 아무래도 그 임재문 씨와 평소의 관계에 대해서 장유 감독님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자리에선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대본에 제가 그래서 평소에 임재문 씨에게 이렇게 거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문아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내가 재문에 대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나 했더니 했잖아. 그 새벽에 전화하고 그거는 다 권혜효 씨가 진짜 알려준 겁니다. 술 먹다가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들어갔죠. 이재문 씨가 항상 권혜효 씨인데 새벽 3시, 4시에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수하고 놓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연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요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럼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또 받아서 그런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감독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후쿠오카와 전작의 분산을 합쳐서 2부작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연결되는 느낌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작의 후쿠오카 설정이 있고요. 또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때 등장했던 뭐 일본 인형이라든지 그때 이제 오카사양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든지 다 똑같고 그리고 실제로 후쿠오카에 본인은 와본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2년 전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산 나왔을 때고 그리고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전작 분산에서 이제 그 아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박수담 씨가 연기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소리 씨가 뭐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냐면 쟤 꼭 유령 같아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독특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박소담 씨가 연기하는 소담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은 귀신 같고 유령 같은 거잖아요.
혹시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두 영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뭐꼭 연결을 해서 뭐 이부작을 짓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 군산과 후쿠오카의 촬영 기간이 너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산의 정서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그 안에 박소담 배우도 군산에 나오고 그것도 또 그대로 그렇게 이도저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책임이 아니고 박소담 책임이었습니다. 너무 좀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캐스팅은 이제 윤재문 씨 책임이고 유령처럼 보이는 건 박수남 씨 책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귀신 같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비스럽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무섭게도 느껴졌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에 들국화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가 나왔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국화 노래는 사실은 극 중에 권혜여 씨가 하는 그 술집에 등장할 때 또 나오는 노래니까 그 연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굉장히 섬뜩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핸들들을 찍혀 있고 일반적으로는 핸들들을 찍으려고 하면 보통 이제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찍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 자체가 시점을 위해서 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시점은 영화를 보면 볼수록 마치 여기에 떠나 있는 누군가의 말하자면 순위일 수도 있고 혹은 관객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는 어떤 시점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카메라 워킹이 힘든데요. 이런 어떤 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극 중에서 본 적이 없는 만약에 순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인물이 보는 것 같은 귀신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시점을 영화에서 계속 강력한 그런 형식적인 틀로 마련하신 감독님의 생각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핸들을 찍는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후쿠오카의 영화에 작은 이야기지만 실제 공간의 변화는 많습니다. 10일 동안에 완성하자. 그게 제일 경제적. 카메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세팅이 걸리니까. 제일 그 경제적 방법입니다. 또는 거의 기억 속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기억이라면 기억도 어떤 시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억.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보고 있고 다른 시선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좀 젊었을 적에는 나의 시선을 고집하는데 요즘은 다른 시선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영화라는 매체도 이런 같은 시선이 가져요. 이런 같은 시선. 이거는 나가서 얘기할 거고 빨리 듣자고 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배우님께도 여쭤보게 됩니다. 이런 귀신 같은 어떤 설정 이런 걸 사실 저 이제 감독하고 배우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신비로운 설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말 하는 걸 알아듣는 것처럼 읽는다든지. 근데 이런 연기를 할 때 배우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극 중에서 권혜요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걸 눈여겨보면 극 중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가 그거 알고 보니 그러고 보니 중국말을 다 알아들었네. 혹은 그러고 보니 갑자기 두 여자가 사라졌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어요.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영화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연기할 때 어떤 가정을 하시고 연기를 하시는 건지. 근데 재밌는 게 그 장면 그런 장면들 할 때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었어요. 네. 실제로 또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지만 제가 일본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일본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찍으면서 뭐 특별한 이질감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참여하셨던 일본 배우분들, 또 중국에서 오신 배우분까지도 또 그분도 역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수랑과의 대화하는 장면, 놀이터 장면 같은 경우도 리허설 과정까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때 정말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느낌으로서 그래서 저희도 역시 임재훈 씨도 그렇고 둘이서 정말 농담처럼 둘이서 들리는데? 들리는데? 무슨 말했지? 그래서 그러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설정이라기보다는 뭐 제 마음의 상태 이런 그런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찍고 와서 저희 임재훈 씨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어디 뭐지 갑자기 모르는데 놀러 갔다 온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하고 온 느낌이고 이런 느낌으로 그 작업하는 내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 일단 배우분들이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연기한 것처럼 저한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영화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연기하는 자유를 얻으셨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었나 하면 이제 윤재분 씨가 국수를 먹을 때 엄청 석션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네. 근데 그럴 때 진짜 요란하게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때 그 모습은 정말 대성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웃는 걸 보면 대본에 있었을 것도 같아요. 거기 두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장면은 과연 어떻게 연기하신 건지 대본에 있었던 건지 나아가서 얼마나 더 자유롭게 연기하셨는지. 그래서 저 자체가 이렇게 뭔가 애드립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대본에 의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양유 감독님과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촬영 전에 완성고 대본은 거의 드문 경우라던가요? 그때 나왔었나요? 대본이? 시나리오가? 다른 데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아무래도 이게 일본 쪽에 협조를 구하고 일본 쪽 스태프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복잡한 거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사전에 완성된 대본을 들고 시작했던 면에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있던 장면들 대본이 대본 속에 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뭐 약간 사사로운 저의 그 인간적인 임재문에 대한 반응 정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만큼 뭐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할 정도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께 이제 뭐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제 사실은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럼 틀림없이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빨리 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딩에 관한 부분들, 끝나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이 너무 신비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어떤 감독님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처럼 느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형식이 어떤 내용을 잘 보이기 위한 설정 정도의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설정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설정부터 이런 어떤 무슨 꿈과 현실을 넘나든다던가 연극과 현실이라던가 과거 현재라던가 아니면 서울과 후쿠오카라던가 심지어 일본어와 한국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떤 시는 저희가 읽을 때 형식이 경우에 따라서 내용보다도 중요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다 봤을 때 최초로 든 느낌은 영화가 텅 빈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물들이 28년 전 그대로 붙박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온갖 일들을 벌이지만 결국은 영화 자체는 아무것도 안 보여준 것 같은 그래도 좋았던 느낌도 있었는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감독님의 영화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형식적인 직접이 점점점 더 짙어진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전작까지 끌어들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이런 설정을 하실 때의 마음은 그런 형식을 구사하는 것 자체의 어떤 시적인 그런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걸 끌어들여와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어떤 모티브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물론 둘 다이겠지만 어떤 마음이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실망하실 겁니다. 너희 원래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영화 시작과 엔딩이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는 제 영화 찍을 적에 그런 것보다 어떤 영화 대본 나 어떻게 찍겠다 하면 보통 누구도 다 영화 찍을 적에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 없는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없애버리지 않고 그 옆에 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 첫 씬에 첫 씬 찍을 적에 권혜연은 없지 않습니까? 권혜연 없고 그 마지막 씬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그 하루에 다 찍었는데 그때 영화를 찍을 적에 권혜연 씨 제가 원래 그날에 촬영이 없었는데 네, 제가 현장에 놀러 갔는데 그게 남들 장면. 아니 그게 기억이 맞지 않아. 여러분께서 이제 수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원래는 그날에 연기할 거 없고 그리고 권혜연 씨 아버님이가 편하게 입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저 기억 진짜 없네. 권혜연 씨 아버님의 생신날이에요. 그 거짓말했어.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만 제사날이에요? 뭐예요? 아니 3월 아니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네. 거짓말했네. 하여튼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그날은 모으겠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찍다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는가 하니까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영화 속에서 후쿠오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왜 여기 있는가? 이 생각나는 겁니다. 생각나서 이 친구 여기에 지금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어떤 내 생각보다 더 큰 인연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마지막 씬을 찍었습니다. 찍을 적에 권혜연 씨가 왜 이러십니까? 대본이 없는데 그렇게 처음 같이 호흡한다고 너무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다. 거의 그런 좀 삐딱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큰 나도 뭐인지 모르는데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찍고 그게 엔딩이 됐고 또 그 첫 씬에 조명팀에서 그 종이등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조명팀의 그 조명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그 카메라에 조금 비칩니다. 근데 모니터에서 그 발견 못했습니다. 옆에 누구도 못 발견했고, 근데 PD인가 와가지고 약간 나왔는데 다시 찍읍시다. 실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왜 보면 모니터에서 보여야 되는데 왜 그거 발견 못했는가? 이거는 또 뭔가? 그래서 박수담 씨 보고 그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이 대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놓고 권혜연 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인연인가? 그 조명팀의 그 등이 좀 나왔는데 그게 왜 누구도 거의 거기서 실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무슨 인연이겠다. 이런 거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좀 찾으면 다른 게 나오지 않겠는가. 네. 영화 자체가 홀려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듣기도 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영화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엔딩 장면이 됐으니까. 그러면 권혜여 씨가 그때 오셨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고 촬영을 할 때는 이 장면이 그럼 엔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겠네요, 그 당시에는. 전혀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뭐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때 그 인연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아직 거기 있겠구나. 권혜여가 그때 나타나지 않은 장소에 나타난 것도 그럼 이 친구 떠나지 않았겠다. 계속 28년 동안 거기 있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어떤지 이렇게 찍으면 몸도 클 수 있습니다. 그거 못 찾아내면 망하는 거고. 아니, 이렇게 찍으시면 사실은 반드시 찾아내시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끝도 없이 여쭤보고 싶지만 그러면 원인 중에 하나는 원인이 두 개라면 하나는 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좀 질 잘 모릅니다. 고민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배우들 이름을 하면 좀 편하고, 또는 그 배우들도 그 영화 안에 역할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그 캐릭터가 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면 직접 몸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단계가 없이 직접 자기 몸이 된다. 뭐 그런 생각할 적도 있고, 또는 그 해효, 재문, 소다 이름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룰도 괜찮아. 저는 너무 평범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배우한테 궁금한 그런 질문을 또 워낙 그러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출연하는 경우에 배우 이름을 그대로 주는 영화들이 드물지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불리면서 연기할 때랑 네. 대부분의 영화들처럼 가공의 어떤 이름으로 연기할 때랑 배우는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 좀더 전 단계가 있어서 어떤 배역을 다른 이름을 맡을 경우는 배우 자체가 이게 그 캐릭터화하기 위해서 뭔가 과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배우 스스로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되려 제 이름을 불리는 것 자체가 좀 되려 어색하죠. 네, 현장에서는 더 어색한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하는 게 사실일 것 같고요. 근데 우리도 너무 빨리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촬영 첫날이 늘 어색하죠. 특히나 거기서 극중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불릴 때. 거기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이름 자체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제 이름이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극중에서 제가 해요 형 불리니까 약간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글쎄요. 뭐 크게 저도 사실 첫 경험이었어요. 네, 그 극중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리는 건 괜찮은데 되려 한 배역으로서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문화 이렇게 부를 때 그냥 평소의 제문과 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연기로서 해야 될 일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좀 그걸 노리신 거겠지만은 네, 오히려 상대를 부를 때 그럴 수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경 쓰신 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후쿠오카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영화를
그 이제 군사는 그 이제 뭔가 한국 때 일본이 함께하는 그런 구시라는 인상을 영화를 보면서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후쿠오카에 가셨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쿠오카는 실제는 큰 도시지 않습니까? 네, 큰 도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매번 가면 큰 도시 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 그런 감이 많이 나고 왜 그런가? 그렇고 일본의 다른 데 가면 뭐 도쿄 같은 데 가면 어떤 자기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쿠오카에는 그 중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문화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소통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일본 안에서 볼 적에 그렇고 그 후쿠오카란 그 이름 자체 되게 좋아했습니다. 한자의 후쿠오카라 한자의 후쿠오카 그 첫 글자는 복이지 않습니까? 복강 행복의 언덕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도시의 이름도 있는가? 그 언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한자에 그래서 큰 도시인데 마을 같고 동네 같고 거기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자, 마스크 쓰신 분 할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계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들어 주시겠어요? 그 사이 마스크 벗으시면 어떡해요? 반칙입니다. 네. 전작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작의 인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와 시가 나왔었는데 이번 작품에도 이제 인동주 시인의 시가 나오고 금경매 책도 나오고 또 이제 하루키 책도 나오잖아요. 이런 문학적인 요소를 넣으신 그 연유와 감독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보면 후쿠오카라면 누구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거기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고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보면 향토적 서정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 뭐 그쪽 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정적 향토성 가진 시인이 그 암흑한 시대에 그 아름다운 후쿠오카에서 돌아가신 게 이거는 뭐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이 그 시대에 죽은 큰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라면 자기의 아름다운 모국어로 시를 쓰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그때는 한국 언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자기 언어로 쓰는 게 제일 큰 죄가 되고 또 그 아름다운 후쿠오카에서 돌아가신 게 이게 뭐인가? 그 후쿠오카 그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그 기억 속에 윤동주 시인의 그 언어 때문에 돌아가신 그 공간에 지금 우리과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서 좀 뭐 생각을 좀 한 거는 있고, 김병매는 이제 그 젊었을 적에 중국에서 가만히 보던 그런 야한 소설입니다. 근데 실제는 되게 위대한 소설이고요. 제 그 김병매를 책을 거기다 둔 거 아니고 그 서점에 김병매가 있었습니다. 그 우연히 있었고 제 눈에 들어왔고 영화 안에 들어갔고
하루키 소설도 뭐한 20몇 년 전에 뭐 한두 편 봤는가 그 정도인데 그 중국에 있는 그 여배우가 그 현장에 놀러 오겠대 가지고 뭐 현장에 놀러 오면 뭐 한 역을 해달라 하고 요즘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일본 책이 뭐인가 하니까 하루키의 신작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 책을 하나 싸오라 하고 영화 찍을 적엔 제 그 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끝나고 그 책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하루키 소설 중에 제일 그 성적으로 제일 묘사를 많이 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김병매가 좀 연계도 되고 그래서 그 인연도 우연히 찾은 겁니다. 그러면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서점에 금병매가 없었고 감독님께서 그것을 금병매가 있네 하고 이 영화 속에 넣지 않았다면 재문이 아동을 좋아한다는 설정도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아니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질문 드린 거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또 질문하신 분, 아까 손 드신 분 네네.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공간에 관한 건데요. 시작할 때 제문과 소담이 지하에 있는 정은 책방에서 나올 때 그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보면 차근차근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나서 이제 햇빛에서 지하 주차장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엔딩 직전에 철탑에 헤어 제문이 올라가서 되게 탁 트인 그런 공간에서 밑을 바라보고 굉장히 어떤 공간의 반전을 느꼈거든요. 처음과 반대로. 근데 또 결국 엔딩은 다시 그 정은 책방으로 돌아가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물론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큰 주제라고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조되는 정은 책방과 철탑 위가 반복되고 또 마지막에 정은 책방이 끝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시나리오 단계에서 구상하셨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영화는 시작은 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점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 있고 마지막 엔딩은 실제 그 옥상은 후쿠오카 시청의 옥상입니다. 네, 시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청이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그 위에 가서 찍고 그래서 뭐 영화 보통 형식상에는 그런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뭐 지하에서 시작하면 좀 더 높은 데서 한번 보고 그게 우리 또 일상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손 들어주시겠어요? 영화 보고 나서 굉장히 추상화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지부인이 듣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그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처음에 이제 배우님들과 작업하려고 대화 나누실 때 이런 영화를 할 건데 같이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지. 아까 이제 권혜여 배우의 기억에 좀 이상한 얘기했는데 실제는 권혜여 배우가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고도의 패스인데. 아직 어려서 기억력이 좀 글쎄요. 그 대략적인 관계 정도만 알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문과 희로는 대학교 연극반 선배인데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한 묘령의 한 여성 이 정도 틀거리만 있었습니다. 이 전에 들었던 처음 술자리에서 전에 들었던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촬영 떠나기 직전 한 며칠 전이었죠. 그때쯤에 이제 완성된 시나리오가 봤을 때
사실 이렇게 걷고 움직이는 영화로서 만날 때와 이런 대본이 시나리오로 잡혔을 때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게 다 큰 어른들이 앉아서 그 옛날 20년 전 그 하늘 얘기하고 혹은 어딘가를 방향성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촬영해내기 전까지는 지문과 혹은 배우로서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지?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늘 열려 있는 그때그때 생기는 일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안에 다른 좀 시나리오상으로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 뭐 같이 하는 것보다 뭐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 그 영화 하기 전에 영화 들어가면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 관계 현실 속에서 관계가 되게 흥미롭게 왔습니다. 저한테는 주로 권혜요 배우와 윤재문 배우 사이에 그래서 그 새벽에 전화하는 그런 일도 제가 알았고 시나리오에다 엮고 또는 권혜요 배우의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화해 보면 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말씀 좀 많이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윤재문과 권혜영은 지금 현장에 봐도 좀 이상한 관계입니다. 이상하게 친하고 그 영화 안에 그 짤짤이 놀지 않습니까? 영화 그것도 다 컷 하면 둘이 저쪽 가서 짤짤이 하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들어갔습니다. 뭐 밤낮 짤짤이 하는데 영화 안에 여자. 아니 아무리 저 다큰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열흘 넘게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재문 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일본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뭘 사 먹거나 편의점 들어가면 동전이 주머니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촬영 둘째 날인가부터 짤짤이를 시작해서 끝날 때쯤엔 거의 장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에선 정말 있는 동전을 한 번에 그 올인하는 그런 대사 너무 재밌잖아요. 야 그런다고 한 번에 500원을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막판은 뭐 1000원씩 가더라고요. 저는 일본이라서 일부러 짤짤이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잘 아니 진짜로 이렇게 감독님이 컷! 컷! 바로 동시에 잡어.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어떻게 영화가 따뜻하게 만들어졌다고 봤는데 저는 소담이라는 인물이 순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겹쳐 보였고 그 일본 여성분이랑 이렇게 쓰라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순이라는 사람이 레즈비언이어서 혹시 이 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굉장히 슬픈 사연들인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이 앞에서는 순이라는 사람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이를
말씀하셨듯이 후쿠라는 그 지역의 어떤 행복의 언덕이라는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런 걸 고려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좀 먼데 떠난다면 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 원중에 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적은데 혼자 가는 뭐 해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가지고 후쿠오카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재문이는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이의 고향이라고 거기 갔다. 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화해든지 치유를 받자면 어떤 거리 그 사람과 사람 공간의 거리에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 안에 있으면 그게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변하고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그 거리가 변하면 어떤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그 소다밋과 윤재문이 같이 후쿠오카에 가서 이렇게 해요를 만나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 후쿠오카를 할지게도 관객들이 그런 소담에 대해서 소담과 그 유키라고 유키 그 일본 기억력이 없어. 일본 여배우 이름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안에서 소담이 두 이상한 아저씨과는 뭐 어떻게 감정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래도 어떤 감정이 좀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그 서점에 그 유키 씨와 좀 동질감이 있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질감이 있으면 서로 끌리고 사랑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 아니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네, 손안 들으신 거 긁으신 거군요. 아니, 저 애드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하시면. 전반적으로 그 장면 보다 보면은 그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 연출을 보이는데 그런 연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 그 질문하실 때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 핸들랜드로 찍었으니까 그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다른 시선이라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권혜영 배우님께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28년 전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두 사람 얘기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그러시면 그 권혜영 배우님께서 진짜 그동안 좋은 영화 많이 하셨는데 28년 전에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다가 오기 직전에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가 28년째 영화를 연기를 하고 계시는 우연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28년 전 영화가 뭔가 했더니 명작 기포소녀였습니다. 이장호 감독님 거. 실제로 그게 첫 영화셨나요? 네, 배우로 출연했던 건 처음이었죠. 그럼 이제 굉장히 우연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28년 전에 그런 처음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에 관한 기억이라든지 그때쯤에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럼요. 그렇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사랑 이야기로 여기서 나와 있지만 그렇게 28년 전을 생각하시면 지금도 떠올리는 그때의 어떤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학 4학년 때 이장훈 감독님한테 캐스팅이 돼서 첫 영화를 해외에서부터 사할린과 일본에서 찍었던.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특별했었습니다. 이 후쿠오카가. 왜냐면 제 인생에서 첫 영화가 일본에서 촬영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거리는 홋카이도와 후쿠오카지만은, 그리고 그로부터 20몇 년 후에 후쿠오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 솔직히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많은 것이 뭐 그 사이에 저도 변했고 영화 현장도 변했지만, 그런 생각, 28년 동안 잘 버티고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뭐 글쎄요, 어저께도 재문 씨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것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맡은 롤이라는 것들은 수행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없이 촬영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굉장히, 그래서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 짧은 여행 갔다 오고 산책하고 돌아온 느낌 같은 그런 편안함, 그 28년 전 첫 영화에서의 그 고단함과는 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좋았던 기억이. 그래서 어저께 윤정 씨랑 계속 참 좋았지 이렇게 촬영을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후쿠오카 영화가 그 영화 현장이 원예요 씨 영화 출연 역사, 네. 28년 역사 중에 제일 행복하지 않았겠는가. 그 원인이 하나 있어요. 뭐죠? 후쿠오카에서 우리 영화 찍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박소담과 윤재문은 뻘쭘하게 있고 다 여기 와서 그 정도야 뭐 사인해달라 하고, 그 마지막에 그 어떤 정도인가 편하죠. 그 영화 다 끝나고 공항에 지금 한국 출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랍 쪽에 여성들이 몇 명이 역시 와서 혈중교수는 사진 찍고 그 사인해달라 하니까 윤재문이 너무 관계 좋았으니까 그 현장에서 계속 참았습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로 소리치던데 아랍스타. 네. 일본에서 너무 잘 알아. 끝나갈 때 굉장히 훈훈해지네요. 훈훈해집니다. 네. 자, 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두 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저희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 뵈면 영화 속에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녹여내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험담이 드러있는지 궁금한데, 특히 그런 28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낼 만큼 그런 어떤 삼각관계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은 삼각관계 영화를 못 찍습니다. 네, 그거는 윤재무와 이 원예요 일이고, 저는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 많고, 특히는 제 이 두 인물을 80년대에 청춘을 지낸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80년대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좀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극변 시대, 그리고 사회혁명, 예를 말하면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그 시대의 청년들인데, 그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도 비슷하게 격렬하게 합니다. 하고
그 사랑이나 그 사회 운동이나 거기에서 한번 빠지면 못 돌아오는 사람들. 예. 지금도 그런 친구들 앉아서 같이 술 먹고 얘기하면 80년대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뭐 집착이랄까? 그런데 또 저는 또 그런 친구들인데 눈길이 갑니다. 예, 그 강렬한 그 사랑 그리고 잊어 못 버리는. 근데 답답하기도 답답합니다. 그 친구들 앉아 같이 얘기하면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 시대와 사회와 사랑의 어떤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해 주시겠어요? 후쿠오카 영화에서 그 제문과 회유와 이제 28년도 순이의 관계가 저는 그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 개막작이었죠. 그 춘몽의 이제 양준, 윤종빈, 박정복 후배 감독 같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그때 세 남자를 모두가 연애하고 있다라든가 서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설정이 되게 춘몽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 제문, 해유, 순이의 관계가 약간 춘몽의 내용이랑 약간 대입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춘몽의 28년 후 모습이 후쿠오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대입하면서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춘몽이 이제 후쿠오카 찍으시는데 어떤 영향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뭐 찍을 적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예, 실제 영화 찍으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찍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거는 영화를 찍어 놓으면 그 감독 아니면 그 안에 배우들 아니면 그 시대와 관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연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인연이 아니겠는가. 예. 네, 뭐 장시간 좋은 질문들, 양질의 질문들 한 가지씩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도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전해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독립영화 9일 동안 오늘 한 해 빠뜨린 독립영화가 있다면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후쿠오카를 보시면서 다행이다. 소담이 순이 딸이 아니어서 마음속에서 잠시 갈등하셨던 분들 일단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후쿠오카 영화는 죄송하지만 두 번 보면 좋은 영화. 정말 죄송합니다. 저 2월 말 3월 초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때 도와주실 거죠? 뭐 80년대에서 온 사람들은 희박한 희망이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뭐 집이는 두 번 시작하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